자산은 25억, 순자산 20억입니다. 한 달에 100만 원 나옵니다. 순자산은 20억 정도 되는데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운동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그럼 바람 쐬러 이제 와이프랑 라이딩 다닐 수 있고.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졌고 내가 원하는 일에 100% 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서울의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어떤 부동산은 그냥 뭐니 해도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미니멀한 삶을 살고 있어요. 살림 없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네, 들어가세요. 실버하시는 게 예, 맞아요. 이제 거실은 그냥 비워놓고 일상생활은 여기 식탁에서 많이 하거든요.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미니멀로 사는 게 나한테 맞는 스타일이다. 제가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건물이 7채 있으시다고? 네, 네. 이게 그동안 제가 투자하면서 계약한 계약서들인데요. 그래서 각 그 한 채당 한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앞에 라벨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제 전세 얼마씩 줬는지. 저는 요즘 좀 다주택자들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저는 2017년도에 전세 3억 9천만 원 준 집을 지금 2022년도에 4억 5천 2백만 원. 저는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집이 제가 보유한 집 중에 가장 좋은 집이에요. 이 집을 사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입주할 때 이렇게 초대장 보낸 거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거는 제가 아무리 미니멀리스트지만 이건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트북 없어요. 안 하세요? 저는 그럼 어떻게 부동산 처리하세요? 컴퓨터 쓸 일이 있으면 도서관을 가요. 그리고 제가 차가 없거든요. 저희 집에 와이파이도 없어요. 핸드폰 데이터 느리게 이렇게 전환되는 거 그걸로 써요. 죄송한데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한 달에 한 7, 80만 원 나오고요. 대출 이자가 27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바디 샴푸랑 샴푸 린스 이런 거 안 써요. 그 쇼파랑 TV도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필요가 없기도 하고 저희 집은 방송 채널도 공중파 4채널만 나와요. 이게 주방 TV예요. 이것도 꽤 볼만해요. 전에 살던 집은 이런 TV 없는 집에서 살다가 지금 주방에 TV 있는 집으로 와서 좋아요. 저희 집 쓰레기통은 여기 이거 페트병 잘라서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저의 애착 가방이에요. 이게 이제 프로지오에서 분양할 때 받은 에코백인데 부동산 투자 초기에는 명품백을 들고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좀 집을 살 것처럼 보여야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그냥 실용적으로 제가 계약하러 갈 때 항상 이 가방 들고 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골드고민 재테크 이야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신명숙입니다. 북디자이너로 22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사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은 병아리 파이어족입니다. 싱글 파이어 채널 구독자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의 기준은 근로소득이 들어오지 않아도 임대소득과 금융소득만으로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동산의 총 자산은 41억 정도이고 현금은 3억 8천만 원 보유를 하고 있고 주식에는 1,200만 원 넣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순금을 그동안 10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았는데 그 모은 순금이 50돈 정도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빼야 할 것은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23억 정도 돼요. 그리고 대출이 1억 4,500만 원 정도 있고 그러면 순자산은 20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추후에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도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다 보니까 양도세 감면율이 굉장히 높아요. 추후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를 현재 시세로 계산했을 때 전부 한 2억 내외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10채의 아파트를 매수했고 3채를 매도했고 현재 7주택 보유 중인데 영등포구 당산동에 4채를 가지고 있고요. 21평짜리 1채, 17평짜리 1채, 그리고 7평짜리 원룸 2채를 가지고 있고 광명 뉴타운에 14평짜리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고 송파구 가락동에 18평짜리 아파트 1채 있고 경북 구미시에 30평짜리 아파트 1채, 이렇게 총 7주택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은 전혀 안 하고 있고요. 매월 들어오는 예금 이자가 110만 원 정도 되고 월세는 그중에 43만 원 정도 해서 총 153만 원이 현금 흐름의 전부입니다. 월세로 하는 거는 그 7평짜리 원룸에서 아주 이게 작고 귀여운 금액, 한 채는 21만 원, 하나는 22만 원,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제가 7주택을 들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채씩 매도를 해서 그 자금을 기존 주택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월세를 인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 혜택과 금융 혜택을 준다고 홍보를 했는데 초소형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면 혜택이 굉장히 커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7월에 재산세가 7채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가장 비싼 주택이 현재 실거래 시세로 13억인데 재산세가 8만 7천 원 나왔어요. 근데 21평짜리는 실거래 시세가 7억대인데 재산세가 그 집은 12만 원 나왔거든요. 7억짜리 집은 재산세가 12만 원인데 13억이 넘는 집은 18평이기 때문에 감면율이 커서 8만 7천 원. 그래서 제가 재산세 감면율 혜택 때문에 초소형 평수만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그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제가 소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산세나 종부세가 수백만 원이 나온다면 감당하기가 좀 힘들다는 생각에 투자를 하는 초기부터 절세 혜택을 공부를 해서 무조건 이제 절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택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직장 생활을 했고 그때 이제 처음 원룸 전세를 거주했어요. 5년 동안 저축을 하다 보니까 2007년도에 5천만 원의 자금을 제가 모았어요. 그래서 남의 집 전세를 살고 있다 보니까 그때 내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07년도에 창동에 있는 14평짜리 주공 아파트를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창동 주공 14평 시세가 8,600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살까 말까 1년을 고민을 하니까 다음 해에 부동산이 급등을 했어요. 집값의 2배가 급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창동 주공 아파트는 5천만 원으로 살 수 없게 되어 버렸고, 그래서 2008년 7월에 그때는 제가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집을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등포구 당산동에 13평짜리 정말 그 낡은 인테리어도 옥색으로 되어 있는 변기 색깔도 옥색이었거든요. 서울에 거기 말고는 살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세 8천 몇백만 원 정도 끼고 1억 2,800만 원에 제가 13평짜리 썩다리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자산을 불릴 수 있게 된 이유가 그 집을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집은 지금 다른 분들이 보시더라도 10이면 10명 전부 이런 집은 오르지 않을 거라고 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낡고 허름하고, 그리고 집도 정사각형이 아니라 구조도 희한해요. 근데 제가 그 집을 매수했는데 매도자가 지방 사람이었고, 근데 집값이 쌀 때 한 1,000만 원에서 1,500 사이의 갭으로 그 한 단지에 10채를 사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만에 한 3,800 이렇게 오르니까 하나씩 수익 실현을 하던 집을 제가 매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은 한 채만 사서는 돈을 벌 수 없구나, 그때 배운 거죠. 집을 매수하고
2달 뒤에 리먼 사태가 터져서 집값이 대폭락했어요. 그때 잠실의 대형 아파트는 10억씩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침체기가 굉장히 장기간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주택을 매수를 바로는 못했고 첫 내 집을 마련한 뒤로 6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제가 처음 직장 생활하고 5년 동안은 5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는데 이제 6년 사이에 1억 5천만 원을 모았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달성하면 그 이유는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때 분위기가 이제 전세를 깨고 집을 사기에는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공포심이 있어서 1억 5천으로 월세를 받을 집을 찾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원룸하고 투룸을 분양을 했는데 이게 코레일이 5층짜리 사원 아파트를 허물고 재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민간에게 이걸 분양을 하더라고요. 코레일이요. 그래서 거기에 월세를 주면 임대가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월세를 받으니까 집값 하락에 대한 부담도 적을 것 같아서 그때 분양가 1억 5천만 원에 분양하는 것을 프리미엄 500만 원을 주고 매수를 해서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 그 집이 7평짜리 원룸이에요.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현재 그 집은 보증금 1억 9,500만 원에 월세 21만 원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특별한 저만의 뭐 노하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뻔히 이제 남들이 전부 아는 그런 평범한 투자법인데 저는 이제 이거를 꾸준히 했다는 거, 10수년간 한결같이 했다는 건데 첫 번째는 검소한 생활 습관으로 자본금을 모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돈을 아껴 썼냐면 직장 다닐 때 지하철 2-3정거장 거리는 걸어 다녔어요. 그리고 라면도 제가 두 번째 집을 사기까지는 5봉지에 2,000원 넘는 라면은 안 사 먹었어요. 근데 농심이나 뭐 팔도 이런 브랜드 라면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고 마트에 PB 상품이 딱 5봉지에 2,000원짜리 파는 거 있었거든요. 그것만 사 먹으면서 종잣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그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6년 동안 적은 월급으로 1억 5천이라는 종잣돈을 모을 수 있었고 두 번째 비법은 임차인들의 전세금과 대출의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예요. 저도 30 초반에 그 두 번째 집을 매수했을 때까지는 이런 원리를 몰라서 너무 젊은 나이에 투자가 아닌 월세를 받는 선택을 했는데 이걸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임차인의 전세금도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런데 이것도 이제 남들이 다 아는 방식인데 이걸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거액의 돈을 빌린다든지 그리고 임차인의 전세도 너무 높게 잡으면 2년 전에 전세 역전세 대폭락이 왔잖아요. 무리하게 투자하는 분들이 이 역시 손해를 보고 감당이 안 돼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항상 감당 가능한 만큼만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납부를 했던 이자의 금액이 30만 원은 넘지 않을 정도로만. 왜냐하면 제가 월급이 새해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128만 원에서 그리고 퇴직하기 직전의 월급이 실수령액 기준으로 318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키다 보면 제가 금리가 상승하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당 가능한 만큼만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전세도 최대치를 안 받았어요. 전세 시세가 5억인 주택은 전세를 4억 2천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받고 있었기 때문에 2년 전에 역전세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집이 7채였지만 그 중에 오히려 뭐 5% 인상을 한 집도 있었고 세 번째는 시간의 레버리지 효과. 남들이 안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허름한 원룸 아파트도 15년간 보유를 했더니 수익을 2억 넘게 남기고 매도를 했거든요.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늘 한결같이. 네.
제가 10년 전에 순자산이 3억 5천만 원이었어요. 집은 두 채 있었고요. 그때는 여기서 현금 2억만 더 모으면 은퇴를 해도 되겠다 이런 소박한 생각이었는데 점점 투자를 하고 자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부동산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 제가 순자산이 23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목표가 30억이었어요. 한 30억까지는 모으고 은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갑자기 작년에 부동산이 대폭락했잖아요. 21년도와 23년 상반기 집은 똑같이 8채인데 이게 8억이 증발해버렸어요. 순자산이. 작년에 제 순자산이 15억대였어요. 집값이 대폭락하고 15억이 됐지만 그때 집을 한 채 팔아서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따박따박 예금이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점이 내가 얼마까지 모으고 은퇴를 하겠다. 이 숫자에 집착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50대, 60대 그때 은퇴를 하는 거는 파이어를 하는 게 아닌 그냥 단순한 은퇴이지 않느냐. 내가 조금 젊었을 때 부모님과 여행도 다니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런 생활을 하고 싶어서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유튜버를 제가 한 분을 보게 됐는데 그분이 3억대의 순자산으로 은퇴를 하시고 매월 100만 원씩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50대 중반인 지금 순자산이 10억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보고 그 숫자에 집착하면서 순자산을 늘리기보다 이 정도 갖고 있으면 검소하게 살면서 내 개인적인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과감하게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출퇴근이 편리한 위치에 지하철 역세권 위주로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현재도 차가 없기 때문에 지방, 전라도, 강원도 이런 쪽에는 투자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지하철로 이동이 편리한 지역만 투자를 했고 왜냐면 직장 다니면서 관리하기가 편해야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영등포구 당산동에 4채나 집이 몰려져 있잖아요. 그 이유도 제가 거주하는 집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였기 때문에 거기에 산 거예요. 그래서 호재 이런 것보다도 관리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집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투자를 시작할 때는 큰 욕심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집값이 막 그렇게 폭등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폭 떨어지더라도 제가 감당할 여력이 되었고 크게 뭐 집을 여러 채 사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집을 일단은 사놓고 열심히 근로소득을 저축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낮춰서 월세를 받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서울에 역세권이라면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은 있긴 했었죠. 지금 매수를 하지 않을 이유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때문이에요. 제가 예를 들자면 현재 시세 6억짜리 집을 구입을 한다면 1주택이나 무주택자는 취득세를 660만 원 내거든요. 근데 제가 매수하면 취득세가 7,44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고 수익을 낼 자신이 없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집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추가로 더 집의 채수를 늘리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다. 그런 판단에서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30 초반의 나이에 1억 5천의 자금으로 갭 투자가 아닌 월세를 받는 선택을 한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그때 월세 대신 갭 투자를 했더라면 더 큰 수익이 있었을 거거든요. 2014년도 당시에 반포자이 25평 아파트는 갭 2억이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1억 5천이라는 자금으로 월세 70만 원을 받는 7평짜리 원룸을 샀던 거잖아요. 지금 제가 샀던 7평짜리 원룸의 시세는 3억대이고 반포자이는 27억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젊을 때는 월세 받지 마세요. 잠실에 12평짜리 아파트 갭 투자를 한 거를 단기적으로 7개월 만에 매도를 급하게 하면서 나중에 세금 낸 거랑 다 합쳐보니까 100만 원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집을 매도한 이유가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 위해서 그 집을 매도를 한 거였거든요. 5억 4천에 매도를 했고 그 매도한 돈으로 가락동의 신축 아파트 18평 분양권을 5억 2천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현재
현재 가락동 18평은 시세가 13억이 넘고 잠실의 12평짜리 아파트는 11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100만 원 손실을 보고 매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월세가 적죠. 그쵸? 제가 쭉 직장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젊을 때는 전세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월세를 받는 거를 지양하고 계속 전세금을 올려받으면서 그 인상한 전세금으로 또 재투자하고 이렇게 채수를 늘렸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씩 매도해서 채수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작년에 집을 매도를 한 채 하면서 생긴 현금인데 제가 대출이 1억 4,5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 대출을 4년 전에 5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자가 2.3%예요. 그래서 대출을 갚지 않는 게 더 이득인 상황이라서 내년이 되면 이 대출을 모두 상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현금은 뭐 역전세라든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3억 8천만 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해놓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이제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율이 높은 상품을 찾아서 지방에 있는 저축은행까지, 근데 또 저축은행은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5천만 원, 뭐 4천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자잘하게 끊어서 10개 저축은행에 1년짜리 정기예금을 가입하고 있고 이게 전부 3억 8천만 원의 정기예금 해둔 내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메모를 해놨어요. 이율과 만기되는 날짜까지. 이래야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자가 높거든요. 당시에 종로에 금 도매상들이 많잖아요. 직장이 바로 그 근처였어요. 2010년인가 2011년경에 한돈에 21만 원 주고 15돈을 처음 산 거예요. 순금을요. 목걸이랑 팔찌를. 근데 그 이후에 금이 또 대폭락해가지고 한돈에 17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도 이제 저는 조금씩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액세서리 개념으로 한 개씩 두 개씩 사다가 보니까 이제 50돈까지 늘어나게 됐고 조금씩 이렇게 모아 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내가 집을 최저점에 사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 집을 사자마자 2달 만에 리먼 사태를 맞았잖아요. 근데도 지금 건실하게 이렇게 자산을 이룰 수 있었는데 집이 단순 그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이 아니라 아무리 이게 허름하고 낡고 좁은 집이라도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 너무 비싸고 넓고 신축 아파트 이런 거 쳐다보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집 서울에도 많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집은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그래도 본인 자산에 맞는 작은 집부터 시작을 하면 집을 한 채 사보면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사보는 거랑 안 하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 집 장만은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30대에 활발한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없어요. 제가 30대도 세금 공부를 하면 스폰지처럼 이해가 금방금방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금융자산, 뭐 절세계좌, ISA 이런 거 공부를 하면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근데 30대에 그런 공부를 했더라면 이해가 빨리 됐겠죠.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투자 공부를 하시고 실행을 꼭 하세요. 저는 이제 알람을 아침에 맞춰놓지 않고 생활하거든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졌어요. 북디자이너라는 일이 한번 이제 인쇄가 나왔는데 오탈자나 잘못된 게 있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사를 다니면서 긴장을 하면서 살았고 이렇게 긴장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10몇 년간 밤에 자다가 잠을 깨서 화장실을 한 2-3번씩 날마다 갔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그 증상이 싹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타인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발생을 해도 화가 안 나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졌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뼛속 깊이 유전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2002년도에 구입한 다이너스티 차를 지금도 타고 다니세요. 요즘 사람들은 차종조차 모를 정도로 그 차가 지금 한 22년째 타고 다니시는 거거든요. 부모님 유전자도 이렇게 검소한 유전자이고 그리고 제
제가 한때는 저도 돈을 잘 썼던 시절이 있었어요. 무주택자 할 때 잠깐 20대 때 샀던 샤넬백이 아직도 저 옷장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 월급보다도 비싼 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플렉스를 20대 때 해봤고, 지금 저 옷장에 걸려있는 저의 그 검정색 코트, 그것도 10수년 전에 13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플렉스를 무주택자 할 때 제가 다 해봤어요. 다른 자산가 분들도 비슷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이런 물건에서 얻어지는 만족감보다 집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만족감이 더 큰 거를 아시고 투자를 하면 할수록 검소한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하기 시작했을 때 월급 128만 원에서 시작해서 5년 전까지만 해도 실수령액이 300만 원이 넘지 않았고, 은퇴할 당시는 월급이 318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소득이 적은 저도 꾸준히 검소하게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정도 자산은 이뤘는데, 요즘 최저 시급 200만 원도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 절약하고 아끼면서 투자 공부를 하시면 저 정도의 자산은 누구든 쉽게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월급이 200만 원일 때 목표가 강남에 집을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그 터무니없는 목표잖아요. 근데 꾸준히 열심히 모으고 남들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작은 집에서 시작해서 강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송파의 작은 아파트는 한 채 제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 목표를 정해놓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꾸준히 자산을 모으시다 보면 저 정도의 자산은 누구든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신가요? 지금 다가구에 가고 있거든요. 운영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운영은 지금 4년 차 되고 있어요. 오늘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보통 임차인이 계약 만료돼 갖고 나가면 이제 공실이 생기거든요. 그때 가서 점검을 하고 뭐 내가 수리할 게 있으면 하고 그렇게 방 점검하러 갑니다. 보통 얼마나 자주 가시나요? 그 정기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일이 있을 때마다 가는데 뭐 자주 갈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자주 안 갈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그 정도 텀이 있습니다. 2019년 8월에 매수했거든요. 한 4년 됐습니다. 이 건물 매수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그냥 아파트 투자만 하다가요.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매수했습니다. 총 14세대 건물이고요. 또 2, 3, 4층은 한 층에 4세대씩 원룸이고요. 5층에는 투룸 2세대가 있어서 총 14세대입니다. 지금 공실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공실이 갑자기 2개 생겼어요. 근데 평소에는 그 공실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전체에서 나온 현금 흐름이 얼마나 되는지. 평균적으로 조금씩은 변동이 있지만 48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이 건물 선택한 이유. 저는 뭐 무엇보다도 입지를 중심으로 보려고 했고요. 제가 또 매수하려는 규모의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맞춰서 최고로 이제 입지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수하게 되었어요. 공실이 생겼을 때 보통 이렇게 점검을 하고 고칠 게 있으면 수리를 하거든요. 환기하고 전체적으로 뭐 이상 없는지 이렇게 쭉 둘러보고. 이 방은 굉장히 상태가 지금 깨끗해요. 보니까 임차인이 방을 깨끗하게 쓰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항상 기본 수리 도구를 들고 다닙니다. 주로 수리는 이렇게 욕실에 할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꼭 고장이 안 나도 미리미리 욕실 용품은 좀 갈아 놓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손잡이 꼭 갈고요. 그 다음에 세면대 아래 고아보스라고 있어요. 냉수온수 나오는. 그쪽이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갈아요. 그 부분은. 이것까지 수리해봤다 이런 거 있을까요?
최고봉이 아마 냉면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가스 이런 걸 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건물에 오는 그 기사님이 저보고 맨날 그래요. 아, 그 충전하시는 사모님 계속 이렇게 얘기를 본인도 정말 놀랐다고. 잘 됐네요. 이거 끝났고요. 뜨거운 물이 계속 통과하기 때문에 이쪽이 항상 이렇게 누수가 잘 생겨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거 네. 전문가 부르면 토탈 얼마 정도 드나요? 최소 10만 원이 그 재료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안 부르는 대신 재료를 좋은 거 쓴다든가, 그러니까 무조건 비용을 줄인다기보다 재료에 돈을 차라리 투자하는 거죠. 주인이라면. 잘 됐어요. 안녕하세요. 싱글파이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구독하던 채널인 싱글파이어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다가구를 운영하고 있는 선한니치라고 합니다. 온라인 활동을 처음 시작하면 이름을 한번 지으면 그걸로 쭉 통일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4글자로 된 한글이 좋다고 하고 또 발음하기 좋아야 하고 나의 정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큰 뜻을 담고 저는 선한니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제가 부자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선하게 그 과정을 추구하고 싶다는 내용에서 선한니치라고 지었습니다. 결혼 전에 수도권에 거주했는데요. 액세서리 디자이너를 했었거든요. 직장이 뭐 그렇게 탄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그만두고 내려와서 부산에서 이제 남편을 따라 거주하게 됐습니다. 부산에 와서 제가 새로 배울 것을 이렇게 좀 찾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재테크에 도움되는 부동산 공부해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경매 수업을 처음 듣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2013년 24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고요. 개업을 할 목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소속공인중개사를 해보니까요. 아, 이게 내 평생 갈 직업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유는 부동산의 장점만 부각해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뭐 장단점을 다 얘기하고 또 어떤 이제 고객 중심에서 너무 이렇게 후처리를 막 AS를 끝없이 해주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제 자산 관리에는 좀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내 자산 관리에 집중하자 이래서 공인중개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이자 부동산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할 때 돈이 최우선이 되지 않는 것이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적 자유, 그 다음에 어떤 내 취향의 자유,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자유, 그런 부분에 선택을 할 때 돈이 최우선시 된다면 그건 경제적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은 굉장히 많이 벌지만 직장인이다. 그러면 그건 시간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자유가 없는 거겠죠. 자본 소득이 받침이 돼서 내가 일을 좋아하면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맞으면 그만둘 수도 있는 선택지가 있는 상황. 일정 소득이 내 노동이 아닌 걸로 들어와야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본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게 일을 평생 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50%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자유에 도달하지 못한 게 임대 이런 주택이라는 게 완전히 내 손이 안 가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 노동력이 한 반 정도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완전 자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좋아요. 내 시간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오늘은 몸이 좀 아파 그러면 미뤄가지고 약속을 내일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내 시간을 유동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유튜브 같은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고 창작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일에 100% 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행복합니다. 항상 막 일을 하고 막 다가구 관리를 하고 해서 이게 매일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어느 호실에서 좀 뭐가 문제가 있다 봐달라 하면 딱 같은 날 약속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온 김에 딱 처리를 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산에 실거주하는 아파트, 이게 대출이 전혀 없는 아파트가 있고요. 또 부산에 이제 월세를 받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전라북도에 아파트가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고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어요. 현재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다가구 건물이 부산에 있습니다. 개수가 많다고 해서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뭐 크게 되게 고가의 아파트는 없습니다. 아파트 한 채당 60만 원씩이라서 120만 원 나오고요. 이 다가구 건물에서 480만 원 해서 이제 한 달에 비용 제외하지 않은 게 한 600만 원 나옵니다. 비용을 제외하면 300만 원 정도 수익입니다. 그 건물 대출 이자 비용 그런 부분이 많이 나가고요. 전체 건물가에서 50% 정도가 레버리지였어요. 그 레버리지라는 게 제 대출과 전세 그 보증금을 포함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건물의 대출은 3억 7천을 냈고요. 나머지는 이 보증금이고 그 나머지 금액은 저가 현금이 있었습니다. 전체 매매가액의 50% 정도는 자기 자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은 많이 나가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전기세도 뭐 12,000원 이렇게 나가고요. 가장 큰 부분은 대출이자가 차지하는 부분. 제 건강보험료, 세금은 매달은 아니지만 이제 뭐 몇 달에 한 번씩 크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내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결국은 이 월세에 녹여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는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가 순수익으로 남는 것 같아요. 아파트의 그 월세는 그대로 그냥 수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손도 안 가고 월세가 들어오면 그냥 바로 수익이 되고 그런 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지방에서는 좀 월급이 많은 직장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택이 나오는 직장이라서 거주비가 들지 않았고 월급 나오는 거를 거의 다 저축을 했죠. 저는 재테크 개념은 없었지만 낭비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저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1억 정도 금방 모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부산에 센텀시티라는 게 초기 개발을 할 때 청약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센텀스타라는 주상복합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는 청약이었어요. 그걸 청약을 했는데 초고층에 RR에 당첨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입주할 돈은 없었어요. 굉장히 비싼 데라서. 끝까지 들고 있다가 마지막 이제 입주할 때 팔았어요. 그때 이제 샀던 분도 기억이 나요. 서울에 굉장히 부자가 이렇게 샀었어요. 그게 생애 첫 투자였고 수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제 첫 투자가 성공을 하니까 그게 오히려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투자는 잘못된 투자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했고 투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수업료를 지불하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고 컨설팅 비용을 받고 이렇게 아파트를 추천해주고 그런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전북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전북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때 또 한 개 산 것도 아니고 3개를 샀어요. 2년 후에 막 입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지 못하고 원치 않는 장기 보유 그리고 다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잘못된 투자고 현재까지도 그때 샀던 아파트 2개를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는 진짜 누구의 말도 믿지 않고 전문가도 됐고 정말 남편도 됐고 얘기해도 내가 아니다 싶으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한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갭 투자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에 부동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갭 투자를 쭉 했었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개수는 자꾸 늘어가는데 뭐 제가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파트 개수만 많고 뭐 나는 이제 월급 같은 거 다 거기다가 막 집어넣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다. 내가 현금 흐름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른 제가 투자한 아파트들을 다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그러면 제가 거주하는 주택 하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팔고 그때 이제 차익이 좀 컸어요. 그 돈으로 일부는 지금 거주하는 아파트를 이렇게 평수를 줄여서 사고 그럼 돈이 좀 남았잖아요. 그 부분으로 다가구를 사러 막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다가구를 사게 되었습니다.
차익형과 수익형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차익형은 이제 시드가 부족한 젊은 분들이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 수익형이 하고 싶다.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수익형은 내가 자금이 어느 정도 모였는데 그 자금이 일을 하게 만드는,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거기에 약간의 이제 은행의 대출과 보증금은 거둘 뿐이에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잘못 알려져가지고 나는 뭐 수익형이 하고 싶다. 젊은 분들이 돈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좀 그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젊은 2030들은 자금이 많이 없을 거니까 차익형 투자를 하는 게 맞고요. 수익형은 이제 자금이 어느 정도 모인 은퇴 준비를 하는 세대에게 맞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수익형은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여기 다가구를 살 때 수익률이 9%대였어요. 그때 이제 대출 이자가 120만 원 나갔거든요. 현재는 이게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률이 7%대로 떨어졌고 대출 이자는 180만 원 나가거든요. 이거 7%대면 좋은 거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비용을 다 제외하면 이제 5%대 수익률이 나오더라고요. 5%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은행에 그냥 넣어놔도 4% 5% 받잖아요. 근데 뭐 이 개고생을 해가면서 5%를 받을 것이냐, 안 한다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이 정도 금리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고 정말 최악을 견뎠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 살 때 이자가 막 2% 3%대였어요. 그때는 누구나 다 금리가 낮으니까 투자를 해라. 그리고 오르면 또 안 한다.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구간을 견뎠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남편은 대우마리나 1차 사라고 했어요. 딱 저한테. 거기가 이제 재건축 이슈가 있거든요. 마지막 우리의 어떤 재산을 넣고 이렇게 하자 했는데 나는 그거 기다리다 늙어 죽는다. 좀 막 싸웠어요, 사실. 제가 다가구를 보러 다닐 때 정말 한 6개월에 매일 나갔거든요. 제가 그때 막 일기를 썼죠. 난 건물 살 때까지 돌아다닌다. 돈은 모자랐어요. 4억 갖고 이제 투자를 하러 다녔다. 근데 건물을 사러 다니는데 4억은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바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건물이라는 게. 내가 몇 개월을 보고 다녀도 이제 부동산에서 정말 이 사람이 살 사람이다 인식이 돼야지 나중에 연락이 오거든요. 금매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이 건물을 소개해 주신 중개사가 저한테 금매가 있다고 연락을 했어요. 저는 이제 금매가 있다고 하면 무조건 뛰어갔거든요. 여기 딱 와보니까 위치가 일단 전철역에서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싸고 중개사한테 이 건물에 뭐가 지금 나한테 얘기 안 한 게 있느냐 이렇게 좋은데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급하게 팔고 싶어 하니까 지금 금액에 절대 안 깎고 이렇게 빨리 잔금을 치르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5층에 불법 그게 있어요, 조금. 근데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불법이냐 했더니 이제 불법도 수준이 있는데 경미한 판넬 씌운 그 부분이 불법이고 이미 이행 강제금은 다 냈다고. 그래서 제가 바로 구청에 전화를 했죠, 건축가에 해가지고 이 말하는 말이 맞느냐, 이행 강제금 다 냈고 종료됐다, 그걸 확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면 뭐 충분히 내가 사서 원상복구를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거 사고 싶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날부터 막 알아보고 그래서 대출이 이제 원하는 만큼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하우를 풀 만한 그런 고수는 아니고요. 어떤 부동산은 그냥 뭐니 해도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분들은 뭐가 제일 실수를 하냐면요. 좋은 건물의 내부 이런 것에 현혹이 되시는데요. 그런 것은 다 노후화가 되면 또 가치가 떨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입지입니다. 왜 수도권이 비싸겠어요? 그러니까 그 입지 때문이잖아요. 철저히 수요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산의 가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수요자한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사시면 실패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가구는요, 이렇게 살 때 전 세대를 다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가 나온 건물 같은 경우 한두 개 이제 공시를 보고 건물을 매수를 합니다. 저도 물건을 살 때 방 한 개를 보고 샀는데요. 첫 세입자가 나갔을 때 집에 딱 와보니까 진짜 상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막 꽃 벽지 발라져 있고 막. 그래서 이걸 내가 갈아엎으리라 하면서 도배 사장님 불러서 도배하고, 처음에는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다 돈 써서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사람을 부르면 그걸 꼭 작업을 하는 걸 와서 지켜봤어요. 보면서 막 커피도 사드리고 하면서 계속 물어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안 가르쳐 주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일단 사람이 얼굴을 한번 이렇게 대면을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전화로 내가 시키고 됐다고 돈 주고 이런 것보다, 제가 지금 부분 도배 같은 거는 배워서 제가 직접 하거든요. 욕실에 물 관련된 것들이 수리할 게 많아요. 그것도 수리업자분들이 와서 하실 때 제가 옆에서 보면서 이거 뭐 있어야 돼요? 뭐 사야 돼요? 그러면 도구 뭐 사라고 막 얘기해주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많이 도전을 했어요. 돈 때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힘든데, 저는 그건 아니었어요. 내가 나중에 이 일을 한번 완벽하게 알아놓으면 사람을 시켜도 이렇게 바닥부터 알면 시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나는 크게 될 사람이니까 건물을 몇 개 관리해도 일을 다 알면 편할 거야. 막 이런 야무진 꿈을 갖고 직접 다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초반부에 포기를 해버리면 이게 해내지를 못합니다. 근데 한두 번의 성공 경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이렇게 막 세면대 밑에 어떤 나사 풀 때 너무 안 돼갖고 붙잡고 뭐 운 적도 있고, 같은 거를 이틀 와서 딱 해냈을 때 그 기분이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뿌듯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 때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성공 경험, 그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철물점에서 하는 수리는 제가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뭐 영상 올린 것 중에 가장 이제 좀 이슈가 됐던 게 냉매 충전 영상이었거든요. 냉매 충전까지 여자가 하는 거 보고 충격받았다, 뭐 이런 댓글이 너무 많았는데, 그걸 왜 하게 됐냐면은 매 여름마다 이게 냉매가 빠지는 거예요. 에어컨 기사님이 제가 너무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직접 하셔도 돼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최악의 상황은 뭐예요? 그랬더니 에어컨 작살나는 거죠,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걸 성공했을 때 그 비용 세이브 되는 건 말도 못하게 많은 거예요. 한번 해보자 해서 그 통 들고 올라가가지고 기사님들 10분 걸리는 걸 한 2시간 걸려가지고 넣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에어컨 안 시원하다고 하면 내가 그 가스통 사놨기 때문에 내 몸만 수고하면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다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내가 월세를 받잖아요, 그분들한테. 그거는 당연히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번 내가 해결을 하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당황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까 프로세스를. 세입자한테도 연락이 오면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기다리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한 2년 전에 받았으면 막 베스트 워스트가 줄줄 나왔을 텐데 지금 솔직히 없어요. 세입자들은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건물이 아니잖아요. 거기서 거기라는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너무 큰 기대를 안 하게 됐어요. 워스트도 없고 베스트도 없다는. 그렇지만 이제 내가 그분들을 잘 컨트롤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있는 주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친절하지만 좀 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월세를 안 내면 기다릴 것 같죠? 바로 연락해요. 그 대신 연락이 와서 수리를 해달라면 전 또 바로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인 성격이 어떻다는 거를 세입자들도 잘 아는 거예요. 정으로 사람을 대하긴 하지만 이 결국은 임대업은 계약관계입니다. 세입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임대인이 되는데 노력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일이 있을 땐 계속 있고 없을 때는 없고 막 이래요. 약속이나 한 듯 막 이렇게 수리 연락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올 때도 있어요. 생각보다 손이 많이 안 가거든요. 그리고 점점 오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임대 초기보다. 건물주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다가구 다세대를 가진 건물주들은 이게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건물을 갖고 있어서 좋다 이런 거는 진짜 잠깐이고요. 평소에는 뭐 스트레스와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감내해야 되는 책임이 훨씬 많거든요. 이 건물에만 매달려가지고 막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예비 이제 건물주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내 건물을 하나 사면 돈이 계속 나오는 줄 알고 그런 좋은 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거를 보시고 나는 저런 일이 하고 싶은가? 저런 거를 감내할 만한가 그런 거를 미리 한번 예비 체험을 해보시고 건물을 사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연말 마지막 영상에서 굉장히 야심찬 포부를 밝혔는데요. 다가구계의 그 넘버원 유튜버가 되겠다. 다가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공감하고 정말 좋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는 것을 저는 넘버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싶고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싱글파이어 구독자 여러분들, 저도 이 채널에 이제 오래전부터 구독자였거든요. 근데 제가 뭐 경제적 자유를 잃었기 때문에 이 채널에 나오게 된 것이 아니고요.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제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 그 다음에 내 취향에 따라서 어떤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가능한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신다면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싱글파이어 구독자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일단 5시 반에 기상하고 6시에 헬스장 도착해서 9시까지 매일 하루에 3시간 운동하고요. 샤워하고 이제 건물 도착하면 10시. 10시에 이제 건물 도착하면은 이제 건물 한 바퀴 돌아보고요. 이게 세입자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둘러보죠. 습관처럼. 그리고 건물 앞에 청소하고. 저녁에는 뭐 하세요? 오후에는 요즘은 지금 자격증 공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 신축 관련해서 공부 중입니다. 간만에 날이 좋아서 아내랑 라이딩 하러 갑니다. 이거 언제 사신 거예요? 아, 여기 보령 기촌해서 샀습니다. 원래 오토바이 타셨어요? 그 좋아만 했죠. 로망만 가지고 있다가 여기 보령에 와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미친 듯이 회를 많이 사 먹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회를 내가 직접 떠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회 뜨는 거를 연습을 했어요. 지금은 굉장히 능숙하게 회를 잘 뜨죠. 여기가 보물섬이라 그래요. 죽도라 그러죠. 보령의 그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낚시하세요? 그때 기상 상황하고 물때 보고 아, 오늘은 좀 많이 잡힐 것 같다 하면 이제 나가죠. 제가 이제 술, 담배, 유흥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취미거리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운동도 좋아하고 낚시 좋아하고 라이딩 좋아하고 근데 와이프하고 유일하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1년 전부터 여기 오려고 준비하셨어요? 1년을 준비했죠. 2018년도부터 2019년까지 1년 동안 전국을 두루두루 봤죠. 일단 중요한 거는 예산을 먼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매입할 수 있는 이제 건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덜렁 산다 그래서 다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수익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임대 수익도 제가 생각하는 금액이 있었어요. 좁히다 이 보령으로 이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대한 가격만 생각을 하시고 파이어를 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 생활비는 어느 정도 또 생각을 염두에 두고 따로 리모델링 공사는 3개월 들어갔어요. 3개월간의 이제 생활비가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3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3개월 공사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임대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한 달에 저희 부부가 이제 외식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한 달에 많이 써야 한 300? 생활비가 정말 안 들어갑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물 뒤에가 바로 해수욕장 해변입니다. 여기 대천 해수욕장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일단 원룸, 투룸이 16개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3개. 그래서 총 19개에서 이제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수익률은 한 30% 정도 되고요. 월 임대 수익은 1,08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저한테는 다 맞아 떨어진 그런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 범위 내에서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두루두루 갖춘 건물이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건물을 매입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손을 봐왔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그렇게 건물을 관리하는 데에 들어가는 시간은 없습니다. 뭐 하루에 와서 뭐 1시간 정도 둘러보는 거죠. 둘러보고 청소하고 끝.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머드 축제로 유명한 대천 해수욕장 충남 보령 바닷가 바로 앞에서 원룸 임대업을 하고 있는 50대 중년의 한준희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원룸 건물 옥상입니다. 예전에는 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무조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거나 오롯이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이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령에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진정한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산은 25억, 순자산 20억입니다. 건물이 이제 대출 제외한 15억, 나머지는 다 현금이고요. 얼마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시세가 약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갔었는데요. 제가 매수한 금액은 이제 총 7억 5천입니다. 이제 전에 건물주분이 돈이 좀 급하셨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으로 이제 들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돈이 좀 급하셨던 상황이었어요.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를 감안을 해서 이제 딜을 했죠. 그래서 많이 저렴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 3억 5천, 그 다음에 제 돈 1억 5천에서 이제 5억 들어간 거고요. 3억 5천도 어차피 다 대출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다 상환을 했으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이제 제 돈 1억 5천이죠. 지금은 어느 정도 갚으신 거예요? 리모델링 공사비 포함해서 총 대출은 거의 이제 9억 5천이었죠. 지금 5억 정도 남았습니다. 원룸 및 투룸이 총 16개고요. 상가가 총 3개. 그래서 이제 19개 호실에서 지금 임대 수익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룸에서는 약 8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상가에서는 280만 원 정도, 한 1080만 원 정도 임대 수익 들어오고요. 월 그 대출 이자 제하고 750만 원 정도, 800만 원에서 이제 생활비 쓰고 이제 고스란히 이제 저축액이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10대, 20대 때부터 이제 운동을 좋아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내 운동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겠구나 싶어서 시작을 한 게 이제 헬스클럽이었죠. 지금은 이제 피트니스 사업이죠. 그래서 20대 때부터 40대 초반까지 서울, 경기, 인천, 대전에까지 이제 사업장을 확장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자산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였어요? 6개 매장이니까 6개 매장에 보증금 1억씩만 따져도 이제 6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피트니스 매장에서 평균 매출 한 달에 이제 3천만 원이다 치면은 보통 이제 한 달이면 한 1억 8천 정도 현금이 돌았고요. 거기서 인건비, 임대료 제하고 그러면은 뭐 아무리 못해도 한 20-30%만 남아도 꽤 됐었죠.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이제 저는 사업 확장에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금 관리라든가 이제 인사 관리를 믿었던 사람에게 이제 전부 맡겼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책임을 제가 이제 대표자 명의는 이제 제 앞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제 모든 책임을 제가 이제 다 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업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빚만 남았죠. 뭐 정확히 빚이 6억 6천이었습니다. 제 앞으로만. 그리고 이제 밀린 인건비,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등을 이제 전부 제가 떠안은 거죠. 그러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실 1년 동안 그 속리산 그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서 자연인과도 같은 생활을 했죠. 사실 이제 노숙 생활을 한 건데 1년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삶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죠, 사실은. 예,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부산에서 이제 다시 사실은 재기를 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아시는 분 센터에서 이제 일을 좀 도와드리다가 제가 원래 이제 피트니스 센터 그 컨설팅, 창업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료를 받은 거죠. 이제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일을 했어요, 사실은. 이제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빚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빚을 이제 갚아야 된다는 그 일념 하에 한 달에 거의 뭐 한 25일 거의 뭐 쉬는 날 없이 일을 한 것 같아요. 컨설팅료를 받으면 몇백만 원, 혹은 이제 국지가 큰 거는 이제 한 뭐 3천만 원짜리도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걸 종잣돈 삼아서 무권리로 이제 매장을 인수를 하는 거죠. 보통 이제 무권리 매장들은 거의 적자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보증금이 까지니까 그냥 무권리로 던지는 거죠. 그런 매장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매장들을 이제 보증금만 넣고 이제 제가 인수를 하는 거죠. 인수를 하면 리뉴얼 혹은 리모델링을 해서 흑자 매장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다른 매장을 또 인수를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은 보증금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뉴얼 한다든가 최소 비용으로 또 이제 그 흑자 매장으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만에 매장이 이제 3개가 됐고, 3개 매장에서 이제 수익이 매달 3천만 원 이상씩 발생이 된 거죠. 그걸 이제 6년 동안 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빚을 다 갚았죠. 예, 6억 6천이라는 빚을 6년 동안 갚은 겁니다. 제가 사실 숫자 6을 굉장히 싫어해요. 666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갖고 일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좀 많은 직업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피트니스 센터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상권이 좋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임대료가 저렴할 수가 없어요. 상권이 좋은 곳은 무조건 임대료가 셀 수밖에 없고, 기존에 이미 다른 동종 업종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나도 들어가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이제 임대료 부담도 많았고, 당연히 인건비도 이제 지출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끊임없는 그 경쟁, 남보다 항상 앞서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그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된 거죠. 그래서 빚을 다 갚고 나면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근데 왜 부동산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일단은 좀 안주하고 싶었어요.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임대 수익만 나오면 만족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임대 수익형 건물을 이제 찾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구분 상가라든가 이제 이런 것보다는 원룸 다세대에서는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임대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딱히 보령이라는 지역에 대한 그 목적을 두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1년 동안 전국을 다 봤죠, 사실은. 거제도도 보고, 제주도도 보고, 그 다음에 동해도 보고, 뭐 사실 수도권도 봐왔었는데, 일단은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이제 투자 대비 수익률이 이제 높아야 되다 보니까, 이제 건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형의 이제 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다세대를 본 거죠. 그리고 기왕이면 상가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상가주택을 본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와 이제 아내가 이제 낚시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바닷가 쪽을 사실은 좀 포커스에 맞췄습니다. 이제 우연히 이제 그 해양수산부 홈페이지하고 그 통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이제 서치를 좀 했습니다. 이 보령 지역이 좀 특이한 게 관광지이다 보니까 전입 인구는 10만 명이 안 되는데 생활 인구가 40만 명이 넘더라고요. 해마다 생활 인구가 늘어나더라고요. 사실 보령에 큰 이제 기업이라든가 대기업은 없는데 여기는 이제 관광지 특성상 이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내내 사시사철 이제 장사가 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보령 화력발전소뿐만 아니고 이제 대규모 그 수소 플란트 관련 인프라를 지금 그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산도에 얼마 전에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지금 개발 붐이 일다 보니까 개발 계획이 약 15년 정도 앞으로 이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5년 동안 공사 인력들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와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제 주택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수요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철 되면은 이제 머드 축제로 인해서 한 3개월 기간 동안 이제 해양 경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119 소방대원분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단기 파견식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이제 임대 수요도 많고요. 해수욕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머드 축제는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머드 축제를 10년, 20년, 30년 앞으로 계속 해오다 보면은 거기에 따른 수요도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고 들어온 거죠. 전에 제가 매입하기 전에 이 건물 형태는 사실 수익률이 상당히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건물주분이 이제 다른 분한테 통임대를 주고 있었거든요. 1층에 상가가 지금 하나밖에 없었는데 꼬치집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놀리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매입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할 때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 일단은 무조건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해서 이제 소방이라든가 하수 용량, 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칸막이 공사를 해서 상가를 3개를 만든 거죠. 전기 증설 공사만 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소 비용으로 가장 최적화된 이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원룸이 총 16개, 상가가 3개 해서 총 19개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최소 이제 10년, 20년을 보고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실 부산에 살면서 이제 부경대라든가 이제 부산대라든가 대학가 주변의 원룸도 사실은 봤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예측을 못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어들거나 학생 수가 줄어들면 원룸 수는 분명히 제한적인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원룸 임대 금액도 떨어질 수가 있고요. 또 공실률도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실패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한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트라우마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내가 건물을 사서 임대가 안 나면 어떡하지? 또 수요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수요가 지금 당장은 많지만 어떤 변수가 작용을 했을 때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이제 염두를 하고서 이제 보령에 정착을 한 거죠. 이게 이제 시세 차익형이냐, 이제 임대 수익형이냐로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은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형 건물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는 지역이 중요하고요. 이제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는 안 힘드셨어요? 코로나 때는 전혀 안 힘들었어요. 되려 공실이 없을 정도로 많았죠. 코로나 때 쉽게 말해서 이제 해외 관광이 막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관광지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고 식당에 예를 들어서 4명 이상만 못 들어갔지 4명 미만은 얼마든지 들어갔거든요. 숙박시설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되려 코로나 때 여기는 장사가 다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횟집이나 조개구이집에서도 이제 사람을 더 채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원룸으로 올 수밖에 없었죠. 저한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바다 가깝고요. 그다음에 맑은 하늘, 하고 싶은 운동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좋아하는 낚시, 바로 나가면은 바다니까 가끔 바람 쐬러 이제 와이프랑 라이딩 다닐 수 있고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생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더 나은 노후, 미래를 위해서 여유 있게 미래를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장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수도권에도 사실은 공실이 많은 곳이 많거든요. 경기가 안 좋거나 이제 인구가 줄어들거나 뭐 고금리거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적인 변수가 생기겠죠. 그럼 기존에 임대가 잘 나가는데도 안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방이라 그래서 반드시 수요가 있을까? 물론 있는 곳이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없던 것을 제가 또 만들었고요. 기존에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사실 굉장히 거의 없었습니다. 1층에 이제 꼬치집이 있었는데 꼬치집을 전체로 그냥 한 층을 다 쓴 거예요. 한 층에 한 90평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버려지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1층 꼬치집은 말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했죠. 상가를 예를 들어 3개, 4개를 뽑으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만 해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방하고 이제 하수 용량이 또 이제 법적인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칸막이 공사를 통해서 상가를 3개를 만든 거죠. 거기서 이제 나오는 수익이 월 280만 원. 사실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면은 내 욕심에 하고 싶으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꼭 필요한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포커스를 맞춰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고요.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물호수 공사까지도 직접 했으니까요. 그 추운데. 그 다음에 이제 욕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바닥 그 방수 공사는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피트니스 센터를 25년 이상 운영을 해오면서 새로 이제 오픈을 하면서 늘 이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면은 계속 봐온 거죠, 저는. 견적은 3억 5천 받았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2억 5천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아낀 거죠. 저는 사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일을 해오다가 임대사업자가 됐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저만의 어떤 투자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마추어고 다만 시세 차익형이든 임대 수익형이든 투자 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신다면 사전에 충분히 공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 정보만으로도 공부가 되거든요.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신 다음에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상 포털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 검색어를 치면 웬만한 정보들은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매수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라든가 매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방수. 저는 이제 방수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누수가 발생하면 하자 잡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건물은 옥상 방수에 하자가 좀 없었던 거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임대가 다 안 나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재밌는 게 뭐냐면 건물주분들이 연세가 다 많으세요. 연세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PC, SNS, 앱 활용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실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그 광고 매체를 다 동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 많이 앱 보잖아요. 다방도 보고 당근도 보고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포털 사이트 여러 가지 하다못해 구글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매체에 저는 임대를 다 올려놔요. 그게 경쟁력이죠. 그리고 이제 이 휴게 공간도 만든 이유가 다른 원룸에는 없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힐링 공간인 거죠. 원룸 살면서 여름에 빨래 널기 좋고 바다를 보면서 이제 모닝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요. 근데 퇴근하고 들어와서 치맥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치맥 파티도 할 수 있고 다른 원룸에는 없는 그런 경쟁력을 갖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옥상을 이렇게 꾸며놓은 거고요. 여유가 있으면은 사실 사놓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적으로 오르는 게 이제 시세 차익이잖아요. 일단은 제가 가용할 수 있는 그 현금의 범위가 제한적이었고요. 그 돈 가지고 사실 시세 차익의 건물을 매입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당장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이 나와줘야 생활이 되고 또 저축이 되기 때문에 임대 수익형 건물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상가가 있음으로 해서 좋은 게 뭐냐면 임차인이 없을 때는 제가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직접 직영으로 상가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상가만 있는 건물도 있고 펜션만 있는 건물도 네. 있고 그러니까 수익률을 이제 극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라도 예를 들어서 이제 원룸 임대 수익은 나오는데 상가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상가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원룸 임대는 안 나올 수 있죠.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점보다는 이제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매물을 봤고요. 매물을 볼 때 이제 상가하고 이제 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그래서 상가 주택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모텔이라든가 리조트, 호텔, 펜션 등 숙박 시설은 굉장히 많은데요. 리조트를 제외한 펜션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모텔이라든가 이런 그 숙박 시설에는 취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잠만 자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와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원룸으로 이제 많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죠. 그건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 성격에 잘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소소하게 이제 손을 보고 항상 최적화시키는데 이제 습관처럼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제 성격에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건물도 건물 나름이긴 하지만 소소하게 이제 손재주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작은 하자라든가 보수 같은 거 직접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수익형 건물을 매수를 하셔서 임대 수익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잘 돼 있는 건물은 그만큼 값어치를 하거든요. 건물은 수명이 있어요. 항상 이제 새 것처럼 관리를 하는 것도 저는 이제 투자라고 보는 거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다음에 누가 이제 이 건물을 매수를 하더라도 항상 최적화되어 돼 있는 건물을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저도 뿌듯하고 그분도 이제 하자가 없는 건물을 인수를 받으면 그분한테도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건물을 내 몸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투자라고 저는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말만 건물주지 실상은 뭐 막일하는 사람이다. 이제 그런 영상을 봤는데 그 건물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건물은 하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는 건물주의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도 굉장히 큰 건물은 굳이 건물주가 나서서 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 시키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작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사실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평소에도 소소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겨울 되면은 이제 동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리 여름에 동파 방지 장치를 해 놓는 거죠. 그러면 겨울에 동파될 일이 없고 그만큼 하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게 없어요, 저희는. 저희 건물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냥 다 조용하세요, 다들. 네, 월세 밀리시는 분도 없고 그냥 다들 모르겠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그런지 그냥 다 조용하시더라고. 밤에 다른 세입자분들 계시니까 술 먹고 너무 이제 막 떠들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조용하세요. 아,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해요, 일부러. 방을 딱 보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방 마음에 들어요. 이제 계약을 해요. 그럼 이제 계약서 쓸 때 얘기하죠. 그 201호 계신 분은 그 지구대 경찰분이시거든요. 그 옆에 그 203호도 경찰분이세요. 든든하시죠? 얘기하면은 밤에 절대 떠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죠. 이제 노하우입니다. 임대 노하우. 어떻게 보면은 1억 5천 가지고 이제 파이어를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가장 큰 용기를 준 거는 이제 역시 제 아내였습니다. 믿고 따라준 거죠. 그게 가장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도심 살면 편하죠. 바로 나가면은 이제 모든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병원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모든 이제 그 문화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이 도심 살면은 편한데,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지방이면 불편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 마음인 것 같아요. 도심에서 많이 벌면 그만큼 지출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많이 버는 게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1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을 벌어도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지금 현재 이만큼 벌어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저없이 1억으로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으로 매입할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살 것 같아요. 해서 거기서 무조건 수익을 창출을 해내죠. 취득세 내고 이제 리모델링 공사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전부 이제 감안을 해서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도 계산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고 해서 투자를 못할 이유는 없어요. 두루두루 찾아보면 많습니다. 저는 1억 5천 가지고 건물을 매입을 했잖아요. 1억도 가능하고 5천만 원도 사실 가능하거든요. 야, 그러면은 뭐 1억 5천 가지고 나도 뭐 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기 나름이에요. 지역마다 틀리고 또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지를 이제 먼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냥 무조건 접근을 물론 안 하시겠지만 접근하기 전에는 일단 무조건 치밀한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변수까지도 계산을 해야 돼요. 목표는 일단은 제가 현금을 지금 계속 축적시켜 놓는 이유는 뭐냐면 원룸 건물을 이제 신축을 할 예정이고요. 요즘 아파트 보면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많은데 세입자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체육 시설이 갖추어진 원룸, 굳이 돈 내고 다른 데 헬스클럽 가지 마시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운동하고 쉬세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공간은 이제 제가 이제 관리를 하면 되니까 그 운동 시설이 갖추어진 원룸을 신축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일단 너무 소소하고 평범한 사람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이 넘은 나이에 시작을 하고 있는 시점에 제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좀 건강한 기운을 받으셔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건강한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